자, 1번 노급은 국가가 왕족, 귀족, 공신들에게 준 일정 지역의 토지와 가오로 조세를 징수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왕족과 귀족들, 공신들에게 하사하는 땅을 뭐라 그래? 그래, 이거 시급이라 그래. 잠깐만. 시급. 그래서 노급이 아니라 시급이라고 고쳐야겠죠. 자, 그리고 김제 벽골자와 미랑 수산자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수리시설이다. 맞아요. 예, 맞아요. 요거 두 개. 자,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량에 큰 영향을 끼쳐주게 된 거고, 동시는 5세기 소지마리까지 만들었어. 6세기 지증왕이 만드셨죠. 소지마리과는 그냥 경주 시장을 만드는 거지, 중앙에. 삼국시대에 세금 역 부관하에는 16세니 15세. 16세부터 들어가려면은 어떤 시대부터 16세야? 통일신라 시대부터 16세라고 얘기를 했죠. 조선 후기까지. 그지? 성인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니까. 통일신라 시대 서시와 남시가 설치됐다. 맞아요. 맞네.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다왕이 효소왕 때 7세기 무렵에 서시하고 남시,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됐으니까. 자, 6번 신라 촌락문서는 충주 지역에 관련된 경제 기록이야? 청주 지역에 관련된 경제 기록 문서죠. 천주가 3년마다 작성했다는 게 특징이고, 이거 왜 걷는다? 왜 이거 작성한다 그랬지? 조세하고 역, 노동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7번 갈게요. 고려의 전시관은 전주와 시제를 각각 공급하였으며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하다. 맞아. 맞아.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한데 실질적으로는 세습이 되고 있었으니 그 땅을 뭐라 그래? 영업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업전 세 개 대봐. 외역전, 향리에게 주는 외역전, 그리고 군인전, 또 공음전. 공음전은 누구에게 하사하는 땅이죠?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에게 하사하는 땅이지. 그건 또 세습이 됐다. 6품 이하의 하급관리 자세 중에 반직에 오르지 못한, 즉 한인에게 주는 땅은 뭐야? 한인전인 거지. 구분전이 아니라.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하급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고려거란 전쟁 당시에 죽은 병사들의 가족들에게 주는 게 구분전이었어요. 한인전이에요. 자, 개정전시권은 인품과 관품만을 참작하여 전현직 관료에게 분급하였다. 맞아? 그렇지. 인품을 이제 참작하지 않죠. 관품만 참작해서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지급을 하는 거지. 그러면 전직 관료까지 대접을 해줄 거니까 언제 반납해? 뒤질 때 반납한다라는 거. 자, 10번 갈게요. 고려는 몽골과 전쟁 당시 강화도에서 간척 사업을 하여 농지를 넓혔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후가 몽골하고 항전 당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쪽에서 농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간척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니네가 통합사회 하는데 간척이 뭔지는 알지? 믿어. 자, 11번 고려시대에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 수확량의 10분의 1을 부과했다. 예스.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고려시대는 신경법과 신경법이 무슨 가리? 그러면 이 깊이 가리는 뭐가 발달된 거야? 소빵댕이에다가 다는? 보습. 아이씨. 웃지 마, 이씨. 아니야, 나도 천천히 그리면 잘 그려. 조용히 해. 자, 여기 이거 보습 기술이 발전돼서 땅을 깊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념 삼작이 시작하였다. 맞아? 이념 삼작이 성행한 건 또 어느 시대야? 조선 전기. 자, 땅이 많이 비옥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반농사가 크게 발전됐다. 그리고 좀 제발 주의하고, 심경법하고 시비법은 반농사에 관련된 거야. 논농사가 아니에요. 논에다가 똥 뿌리는 사람 없잖아. 그지? 미친놈이지? 자, 병란도는 조선의 국제무역 강국이다. 맞아? 고려지. 뭘 맞아? 뭘 맞냐고. 고려지. 자, 신라는 울산항, 고려는 병란도였습니다. 개경 인근에 있죠. 예성강 하류에. 직전법은 공음전과 외역전을 폐지한 정책이다. 맞아요? 아니죠. 공음전하고 외역전은 고려시대 토지잖아. 수신전과 흉량전을 폐지한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직접법 개혁을 하게 된 거니까. 신입 공무원한테 줄 경기지역의 땅이 부족해서. 수신전이 뭡니까? 주공 관료의 아내에게 지급되는 땅이고, 흉량전은 뭡니까? 주공 관료의 자제. 몇 살이야? 20살 이하의 주공 관료의 자제에게 지급되는 땅이 흉량전인데요. 이게 두 개가 뭐가 돼요? 조선시대 때 세습이 되다 보니까 신입 공무원한테 줄 경기 지역에 땅이 부족해져서 직전법 개혁안이 만들어진 거죠. 연분 구등법은 매년 풍년도, 흉년도로 따져서 수확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맞죠? 이거 문제 될 거 없네요. 이거 어떤 왕 때 시행한 거지?
세종대왕 때. 좋아. 세종은 공법 즉 조세 제도를 개혁할 때 백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민문주의를 상징한 대표적인 예시다. 맞아요? 맞죠. 국가의 뿌리를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백성에게 설문조사 실시 이후에 조세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결과로 영분고등법과 전분융통법이 만들어졌다. 영분고등법의 하한형 가장 안 나온 연에는 최저세율 6두야? 4두를 부과했죠. 최고세율은 몇 두였지? 20두. 2두씩 올라가면 총 9등급이 되지. 조선 후기에는 수조지가 없다. 맞아. 조선 후기에는 수조지가 없다. 조선 후기에는 수조지가 없다. 없지. 왜? 직전이라는 마지막 수조지가 언제 폐지됐기 때문이야. 명종 때 폐지됐잖아. 명종이 조선 전기 마지막 임금. 명종 다음 임금이 누구야? 선조야. 다행이네. 태전터에서 문단세부터 난세고 있어서. 그러니까 선조야. 선조 때부터 조선 후기잖아. 이 말인즉슨 이제 조선 전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후기 때는 수조지가 없어요. 뭘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급을 녹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 고려 조선 시대에는 조창을 이용해서 배를 조세를 운반하였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제도라 그래? 조세를 운반하는 정책. 좋은 제도. 그래. 조선은 중농업상 정책을 펼친 나라예요.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눌렀죠. 그래서 상인들을 하도 차대시하다 보니까 유수원이가 뭐라 그래? 우수어에서 산업공상의 차별을 폐지하자. 상업 발전을 위해서.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고. 조선 전기에는 2년 3작이 유행하였다. 맞아요? 맞죠. 근데 이게 첫 실시된 건 고려시대죠. 종로 시전에 장사하는 상인들을 경광상인이라 그래? 시전상인이라고 해야지. 시전상인. 합법상인, 시전상인. 경광상인은 어디서 장사하는 놈들이야? 그렇지. 수도경, 강강, 수도인과 한강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죠. 23번 갈게요. 시전상인 중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공납하여 물건을 독점 판매하는 상인이 있다. 맞아요? 이 상인들 뭐라 그러죠? 유기전 상인이라고 통칭하는 거지. 명주, 모시, 어물 뭐 이런 거 이제 공납해주면서 그 물건을 독점 판매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아 전라고 제외 말해보세요. 자, 유기전이 폐지된 거는 몇 차가 보기역돼요? 2차 손 들어봐. 3차. 1차.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은 폐지가 안 됐다는 말씀? 광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유기전과 상류국이 폐지가 되죠.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유통하는 상인을 만상이라 한다. 아니지, 뭐라 그래? 보부상, 보상과 부상 합쳐서 이제 보부상이라 그러죠. 만상은 어떤 지역에서 무역하는 애들이죠? 의주. 그래. 어떤 나라 상인을 대상으로? 무슨 무역한다 그러지? 우리가? 만상 애들이 청상인을 대상으로? 개시무역, 후시무역을 한다 그래요. 자, 개시무역은 공무역이고요. 후시무역은 사무역입니다. 예. 조선 전기에는 군인들에게 요역을 부과하자 대립행위 방군수포제가 성행하였다. 맞아요? 조선 전기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군인들한테 성과 보수공사 이런 거 시켜버리니까 군복무 개빡세지. 군인들이 내가 돈 줄 테니까 군대 대신 나 대신 갔다 와. 이거 뭐야? 대립. 그 다음에 이제 군포를 주고 이제 자기 군역을 면제받는 방구수포제가 성행했죠. 26번 갈게. 대동법은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 결수에 따라 특산품이 아니라 쌀, 삼배, 목면, 동전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체제이다. 맞아? 아니지. 군역이 아니라 박납의 폐단이죠. 공납세에 관련된 폐단, 박납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실시가 된 거죠. 27번 갈게요. 대동법은 전라도, 충청도 지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 맞죠? 네, 맞아요. 특히 이 두 지역의 지주들이 반발이 심했지. 왜? 여기가 옛날부터 무슨 지대야? 벼농사 지대야. 대지주들은 다 여지역에 위치해 있어. 강원도는 애당초에 밭농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주들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균역법의 결작세는 1결당 12두이다. 맞아? 2두죠. 1결당 12두 정도 되는 결작세 부과하는 건 무슨 법이야? 대동법의 대동세였지. 29번 갈게. 성구 공관포는 대동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정책이다. 맞아?
대동법이 아니라 영조가 시행한 균역법의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실시한 게 선무군관포죠. 선무군관은 누구한테 하사하는 그 군포야? 부과하는 군포야. 돈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상민한테도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줄 수 있어. 그 아들한테. 부자한테 주는 거다. 부자한테. 부자 아들한테 정확하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하사해서 그 집에 군포 한 필 더 걷는 거지. 영정법으로 인해 지주의 부담은 줄었지만 토지가 없는 소장농들에게는 별 도움은 되지 않았다. 맞아? 맞죠. 별 도움 안 됐죠. 왜? 그러니까 영정법은 이제 토지 한 결당 4에서 6두 정도의 세금만 이제 정액화시켜서 걷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이 뭐야? 토지 결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소장농은 전혀 영향을 못 끼친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다 별표 치고 이 선지 잘 외우세요. 외란 이후 군역은 군복무를 직접 하는 대신 군포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갔다. 이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군포 납부하고 군복무를 면제받는 방군수포 같은 것들도 유행하게 됐죠. 자, 외란 이후 징수기간도 통일되지 않아서 2중, 3중으로 군포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거 옳은 선지니까 외워놓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좀 별표쳐. 교과서에 완전 지엽적인 부분들이니까. 균역법 실시 이후에 양반 지주들은 자신들의 균역에 대한 부담을 소장농에게 전가하였다. 맞아요. 선무군관포나 결작세나 이런 거 내기 싫으니까 이 소장농들한테 자기의 군포 부담을 싹 다 전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이모작과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맞아? 맞아요. 왜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었죠? 조선 후기에? 예, 맞아요. 전국적으로 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이 많이 확충됐기 때문이죠. 35번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관에 예속되어 수공업을 하는 관영수공업이 유행하였다. 맞아? 관영수공업은 조선 전기죠. 이거 민영수공업으로 바꿔야지. 그지? 아니면 이거를 조선 전기로 바꾸거나.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는 농촌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로 도시로 나가 농민들은 임노동자나 영세상인이 되기도 하였다. 맞죠? 이유가 농촌사회 빈부격차 문제라고 하는 건 뭐야? 조선에서 농업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땅을 크게 갖고 농사를 크게 짓는 광작이 유행했다 그랬잖아. 광작이 유행했다라는 것은 땅을 다 지방에서 독점 장악하고 있는 뭐가 등장했다? 대지주가 등장했다라는 거야. 그럼 가난한 땅이 없는 소장농은 땅을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농촌에서 살기 힘드니까 도시에 올라와서 노동자나 영세상인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이것도 별표 지역적인 내용이니까 조선 후기에는 선대제 수공업이 유행하였다. 맞아요? 선대제가 뭐지? 먼저 결제하는 거지. 전기 때는 후불제였는데 이제 후기 때는 선불로 바뀌었다. 38번 갈게요. 민영 광산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광산을 말합니다. 전문 경영인 덕대가 상인 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운영하였다. 맞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설점 수세제라고 해서 민간인들의 광산 경영권을 인정해 주잖아. 근데 보통 그분들이 분홍이거나 부상인 출신이란 말이야. 광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없어. 그래서 전문 경영인 뭘 고용한다? 덕대 씨를 고용한다라는 거. 사람 이름 아니고 그 직책 이름이에요. 자, 도고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등장한 어용상이냐? 공인이죠. 대동법 실시로 등장한 어용상이는 그지? 도고는 뭐예요? 조선 후기 독점 도매상이지 사재기꾼 상인들 그렇지. 왕신이나 관청에서 대금을 미리 받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였다. 심부름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18세기 조선 정부는 유기전을 제외한 이거 오타다. 제외로 고치세요. 제와로 이렇게 돼 있네.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남 정권을 폐지하였다. 맞아요. 유기전한테는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보장을 했죠. 단 난전 상인들의 도성 출입은 허가하여 일반 시전 상인들하고 경쟁을 붙여 유기전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 6개를 제외한 물건의 가격이 안정화된 거야. 떨어져서. 그래서 이것도 별표 조금 지역적인 거니까 의주 진강 지역에서 청상인을 대상으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을 하는 상인을 유상이라고 한다. 만상이라 그런다 그랬지. 유상은 어디서 장사하는 상인을 말해? 평양이죠. 평양의 별명이 뭐였지? 조선 후기 때? 유경이었어. 왜 유경이라 부른다 그랬어? 버들나무 유 도시경 해가지고 버들나무 도시라는 의미로서 유경이라고 불렀다. 자, 42번 갈게요. 부산 동네 외관에서 대마도 상인에게 장사하는 상인들은 내상이다. 맞아요? 맞죠. 동네 상인에서 내상이죠. 그지? 자, 여러 사상 상인들과 잠깐만. 이 내상은 그럼 대마도 상인들한테 주로 뭘 팔까? 인삼, 굴. 대마도 상인은 거기에 대한 값으로 은을 지불합니다.
여러 사상 상인들의 등장과 도구 상인들의 등장으로 봤을 때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다. 맞아요? 맞죠. 상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본 갖다가 나라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상의 뜻이 뭐예요?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라고.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도 뭐야? 사상에 해당해요. 조선 용어로 따지자면 개인 사업자니까. 그럼 이 사상에 만상 들어가 있고 경강상이 들어가 있고 내상 들어가 있고 도구상이 들어가 있고 시전상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야. 알겠지? 개인 사업자야. 자, 43번 갈게요. 조선 후기 곡식을 대출해 주는 것을 환곡이라고 하였다. 맞아요? 예, 맞죠. 근데 대원군 때 뭐로 바뀌지? 한국제에서 이름 뭐로 바뀌는데? 정부하고 민간인이 합작 대출 사업 한다고 해서 A씨 흥성대원군 때 황후계문란 개혁한다고 어떤 관청 하나를 두잖아. 부자들한테 곡식을 투자받아서 낮은 이자로 빈민들에게 대출을 해줘.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면은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준단 말이야. 관료가 빠졌지. 부패한 정부 민간 최초의 합작 대출 사업 사창.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 때는 황곡이라는 이름에서 사창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대동법 실시는 대동법 실시는 양반들이 찬성했고 백성들은 반대했다. 반대가 돼야겠지? 반대. 양반 지주들은 왜 반대했죠? 대동법을? 토지 한 결당 부가세금 12두씩 대동세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껴서 반발이 심했죠. 특히 전라 충청 지역 지주들이 반발이 심했다. 46번 갈게. 부여 초기 고구려에는 가, 대가 등으로 불린 권력자가 각자의 호민을 통해 음락을 다스렸다. 맞아요. 맞죠. 가 대가가 부족장을 의미한다 그랬어. 호민은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밑에 있는 하위 관료들이라 그랬었죠. 음락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호민과 농업에 종사하는 하오, 주인에게 속되어 있는 노비가 있었다. 넘어가자. 47번 신라 골품제 한계로 육두품은 빈공가에 응시하거나 빈공가 어느 나라 시험이야? 당나라. 그렇지. 당나라 외국인 관료를 뽑는 시험이죠. 각 지역의 호족무리 밑으로 들어가 관직 생활을 하였다. 자, 우리 달자. 빈공가 급제하신 분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최치원. 그리고 너네 사료에 누구 나오냐면 설계두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그래서 최치원과 설계두가 이 빈공가에 급제한 신라의 대표적인 육두품 신화입니다. 호족무리 밑으로 들어갔다. 그럼 딱 두 분이시거든. 고려 왕건 밑으로 들어가신 분이 최언위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 건국하신 분이 누구야? 견훤이야. 그래서 이 견훤 밑으로 들어간 게 최승우야. 최승우. 최언이 최승우입니다. 최언이 최승우. 왕건 밑으로 들어간 사람이 언이, 후백제 견훤 밑으로 들어간 게 최승우. 아이씨 빨리 하자. 자, 48번. 진골은 1급 아찬. 아찬이냐? 이벌찬. 1급 관직 이벌찬이죠. 교과서에 다 있어요. 자, 6두품은 6급 대하찬. 아찬이야 그냥. 대하찬은 5급 관직이야. 5두품은 10급 대남아, 4두품은 12급 대사까지 승진 가능했다. 맞죠? 예, 오케이 좋아요. 자, 고려와 조선의 신분제는 양천제로 운영되었다. 맞죠? 잠깐. 고려하고 조선은 사람 새끼는 양인, 사람 새끼가 아닐 새끼 전인.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지배 계층을 뭐라고 부르지? 정호. 정호에 해당하는 게 어떤 애들이야? 귀족하고 중류층이었단 말이야. 조선시대 중인이라 불러요 보통. 그 다음에 일반 평민, 직역이 없는 일반 평민을 뭐라 그래? 백정.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정호, 백정 이렇게 양인 안에서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신분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 15세기 양천제인데 이 양인 안에서 나랏일을 하는 양반과 그 다음에 중인계급은 나랏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계급으로 들어가? 반계급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을 상민이라 그러잖아. 이쪽 계급이 상으로 들어가. 그래서 무슨 제? 반상제로 또 양인 안에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는 정우하고 백정으로 양인 안에서 두 신분을 나누고 조선은 반과 상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반상의 법도가 근엄하거늘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게 이 말이에요. 자, 고려시대 서리는 지방관청에서 일하는 말단관리를 뜻한다. 맞아? 중앙이라 그랬지. 서리는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내가 얘기했다. 자, 그래서 중앙에서 근무해요.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어? 고려의 중앙이 어디야? 수도. 개경관청에서 일하는 게 서리들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궁중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남반이라고 한다. 예스, 맞습니다. 자, 52번 갈게요. 향리와 하급군인 장교들은 직업을 세습했다. 맞죠? 그래서 외역전과 군인전이 세습이 됐죠. 이런 관리 안에서.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직역이 없는 일반 백성을 백정이라 불렀다. 맞아요. 하지만 조선시대 백정은 의미가 달라지죠. 도축업자들이죠. 백정의 신분은 뭐지? 조선시대 백정은 노비야 아니면 양인이야? 양인에 해당해요. 근데 노비 대접을 받죠. 그래서 신량 역천인이에요. 조선시대. 자, 그리고 향, 부고, 소 주민은 과거제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맞죠? 과거 못 봐요. 알겠지? 단 공을 세울 경우 일반 현으로 승격되면 그때서야 과거를 응시할 수가 있게 되지. 자, 재산 소유가 가능한 노비들은 솔거노비야? 다 외거노비지. 바깥에 거처하는 애들. 공노비든 사노비든 바깥에 있는 애들이 신공, 세금을 바치죠. 왜? 얘네들이 뭐가 소유가 될 수 있어? 뭘 소유 가능해? 재산 소유가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56번 가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신분 이동이 금기시된 폐쇄적 사회였다. 이건 신라시대죠. 고려시대는 자유로웠죠. 노비가 면천받아서 위에 상민 또 귀족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불교 사회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신분 이동이 자유로워. 자, 57번 할게. 고려시대 여성들은 정치적 진출, 학교 입학이 가능했다. 불가능해. 이건 조선 후기도 안 돼. 그지? 58번 할게. 조선시대 신분제는 크게는 양천제, 16세기 이후에는 지배층과 피지배 계급을 나누는 반상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맞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중인들은 보통 직업을 세습했으면 자기들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아요. 자기들끼리 보통 혼인해요. 중인들은. 그리고 직업도 세습했고요. 그러면은 중류층이나 중인들은 대부분 다 뭐야? 직업을 세습해. 고려든 조선이든. 자, 이것도 별표. 이거 따로 외워놓으세요. 자, 서울은 조선 전기 과거 응시와 청요직 직책 임용이 불가하였다. 맞아요? 아니죠. 과거는 응시 가능했으나 문과만 응시 불가능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문과 응시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잡과나 무과로 기술관직이나 무관직에 주로 등용이 됐죠. 조선 전기 때는. 그지? 청요직이 뭔지는 알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말하는 거야. 그 직책이 원래 서울 애들은 등용이 안 되는데 나중에 집단 상소 운동을 통해서 가능해졌죠. 자, 그리고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꾼, 역졸, 조졸 등에 종사한 7가지 부류로 칠반천역이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신량 역천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내 거 교재에도 있고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내 거 교재는 파란 글씨로 써져 있어. 신량 역천인, 조선시대 신량 역천인 계급이야.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꾼, 역졸, 조졸. 칠반천역이라 그래. 칠반천역. 그러니까 얘네들의 신분은 양인인데 하도 천한 대접을 하는 거, 천한 일을 하는 거죠. 힘든 일. 자, 63번 갈게요. 조선 후기에는 노비를 상민화시키기 위해서 순조 때 노비 종무법을 시행하였다. 영조자. 순조는 뭐했지?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했지. 63번 가겠습니다. 영조 때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이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 직책에 등용되었다. 맞아요? 정조자. 서울 좋아하는 거 정조. 넘어가. 65번. 조선 후기 서울은 집단 상소운동을, 기술가는 대규모 소청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자, 물어볼게. 서울의 애들은 조선 후기에 차대가 완화가 됐나? 완화됐지. 기술가는 완화되지는 않았죠. 서울만 성공했지. 66번 갈게. 불교는 주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신라의 왕들은 불교식 왕명을 짓고 왕이 곧 부처라는 왕족불 사상을 대셔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 맞아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왕이 곧 부처다 이러면은 자기 말 복종하라는 소리잖아. 통일신라 김대성이 주도하여 부처의 날을 현세에 구련하는 여문을 담아 불국사를 건축한 거야. 불국사가 빠졌네. 불국사 건축. 맞아요. 의천은 하나가 전체여 전체가 하나다라는 화엄 사상을 주장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의천은 하나가 전체여 전체가 하나다라는 화엄 사상을 주장하였다. 뭐가 아니야? 의상이지. 의천은 고려시대 중기 때 승려죠. 교관겸수, 그 다음에 내외겸정 강조하신 분. 자, 69번. 백령사는 진울이 불교개혁의 중심지로 삼았어? 수선사. 순천 송광사죠. 백년사는 이제 요새가 백년사 결사운동 참회, 법화신앙 강조했던 곳이죠. 자, 그는 참선과 교리 연구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고 하고 정해쌍수와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수행해야 된다는 도노 점수를 강조하였다. 요거 중요하죠. 70번. 발해와 신라 사람들은 빈곤과 1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도 했어요. 고구려 중앙유학교육기구 이름은 국학이야? 해학이야. 72번 가겠습니다. 백제인들이 논어를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는 목가는 부여 쌍북리 유적터에서 발견되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여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이 목간이랑 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랑 또 뭐 있어? 금동, 대양로, 부여 능산인 고분군. 그래서 위치 문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 일본 고대 문화인 하쿠 문화 형상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아스카 문화죠. 일본 고대 문화는 아스카 문화. 자, 알려드릴게. 일본 6세기 무렵에 성장한 고대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있었던 일본의 중세 문화를 하쿠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하쿠 문화에 영향을 끼쳐준 건 발해하고 당나라하고 통일신라야. 아스카 문화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람들이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끼쳐준 거야. 됐죠? 다 있어요. 교재 교과서에. 담징은 고구려 승려로 일본에 건너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누구야? 해자. 그래, 6세기 해자 고구려 승려. 백제인 왕인가 아즈키는 논어하고 천자문을 일본에게 전파해줬다. 맞아? 맞죠. 근초고왕 때 전파해줬습니다. 자, 고구려인들은 서역, 중앙아시아까지 교역을 하였다. 맞아요.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데 그게 고구려 사신 2명 그려놓은 벽화죠. 발해인들과 서역인들이 교류했다는 증거로서 발해 수도 유적터에서 소그드 운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디아나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하고 교류를 했었던 거예요. 다 교육했네. 만주에 고구려하고 발해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서역 국가들하고. 의천은 교리만을 강조하거나 참선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지도는 항상 선정과 지혜, 정해, 그리고 쌍수, 노동에 힘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거 다 맞습니다. 이거 잘 외워놔. 78번 잘 나오니까. 고려 전기에는 주심포 양식과 배열림 기둥 양식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이거 완전 사이드에 있는 건데, 자, 주심포 양식 알려줄게. 지붕이 있어.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기둥과 지붕을 잇는 걸 공포라 그러는데, 기둥 하나마다 공포 하나씩 있으면 고려 전기 때 나온 주심포 양식이라 그래. 알겠지? 기둥 주에 뭐야? 중심할 때 그 심자인 거야. 그리고 배을림 기둥 양식은 이 기둥이 똥배 나왔듯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을림 기둥 양식이라 그래. 맞아요. 자, 고려는 유교의 민분 정치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였다. 맞아?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려는 유학 갔다가 나라를 다스리고요. 불교는 얘네들의 정신적 사상이야. 도교랑. 알겠지? 그래서 고려는 유불도가 공존하는 사회였다. 유불도. 그래서 최승로가 건의안 올린 것도 유학 증진을 얘기하잖아요. 성종이 유교 갖다 나라 다스렸잖아. 고려 성종이. 최충원은 사학 구제학당을 만들었다. 누구야? 헌이 빠져야죠. 최충씨죠. 이재현은 베이징 망건당에서 성리학을 수학하고 국민학 때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사략을 만들었다. 맞죠? 망건당이 뭔데요? 원간석기 때 충선왕이 원골의 칸에게 건의해서 고려의 성리학자와 원나라의 성리학자가 학술 교류할 수 있는 학술 교류기관으로 만든 게 망건당입니다. 자, 13세기 명나라 가서 성리학을 가져온 사람은 안양이다. 맞아? 13세기는 명이 아니라 원나라지. 자,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권문세족을 비판하였다. 맞아? 맞죠. 이와 동시에 불교 승려들도 비판했지. 삼국사기는 이련이 저술한 책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편찬되었다. 누구야? 김부식. 86번 갈게. 무신집권기 당시 이규모는 동명왕편을 만들어 고구려 역사를 조명하였다. 맞아요. 무신들은 고구려 좋아해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고구려 역사서 나오죠. 동명왕이 누구라 그랬어 내가? 주몽. 삼국유사와 제왕원기에서는 당구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내세웠다. 맞죠.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기륭화복을 예측한 도참사상과 결합하여 크게 유행했다. 이거 맞습니다. 이 도참사상하고 결합했다라는 것도 외워놓으시고. 자, 89번. 이왕은 인간의 심성의 근원인 이를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무슨 론? 주리론. 그리고 수신과 몸을 갈고 닦는 것, 끊임없이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에서 발현되는 인의 예지, 도덕을 강조했죠. 그래서 사단으로 7점을 누르라. 얘가 이거 가르쳤잖아. 그지? 이는 상대적으로 기를 중요시 여겨서 뭐야? 주기론인 거죠. 주기론. 이거 맞는 거죠. 자, 이왕은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막부 성리학에 영향을 준 거 맞습니다. 이왕의 자서전인 퇴계집이 일본에 건너가서요 성리학 기본 교재가 돼요. 조선 전기에 소학과 주자가리 예법서가 보급됐죠. 조광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실학자들의 개혁 방안은 정책으로 실현됐어?
이론만 나왔지 실현되지 못했어요. 성리학이 교조화되어 송시열은 사문난적으로 몰렸어? 아니야. 송시열이 사문난적으로 모른 거지. 누구를? 박세당과 윤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공자 맹자 시대의 유학이 더 좋다고 해서 사이비로 몰렸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사문난적은 사이비지 사이비. 중상하파 실학자들은 농촌 사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맞아? 중농학파죠. 자, 안정복은 바래고 쓴 사람이 안정복이냐? 유득공, 서울의 유득공. 한치우는 해동 역사를 만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였다. 맞고.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재물을 우물에 빗대어 소비를 강조했다. 맞죠? 유영원은 수레하고 선박 이용을 주장해? 박지원과 박제가예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특히 이 말을 하지.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하여 세금부담 완화를 이야기했다. 맞아? 맞아. 이익은 농업사회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고록에서 매매가 금지된 영업전을 백성에게 분급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거 무슨 론? 한전론이라 그러지? 이거 맞아요. 소현세자는 심양에 끌려가서 아담샤의 신부에게 우리나라 음력 달력인 시언력 달력을 가져왔죠. 그럼 이 시언력 음력 달력이 폐지된 게 몇 차 가보기 여기지? 그렇지, 을미개혁되지. 양력으로 바뀌니까 그때. 그러면 이 시언력 음력과 양력 병행 사용은 아관파천 직후죠? 넘어갈게. 101번.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 확산에 따라 부귀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졌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3년상 무조건 시집살이 이렇게 정착됐지. 조선의 호패는 조세와 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신분증으로 16세부터 발급받아야죠. 조선의 성인 나이가 16세니까. 고려시대에는 상급향리 자제들이 주로 과거에 응시해서 사대부 관리로 중앙에 진출하였다. 맞아요. 상급향리들이 속군 속현을 다스리는 애들이죠.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 과거 응시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자식들이 사대부 관리가 됐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친족과 외가 친척의 용어를 똑같이 썼다. 그래서 친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를 같이 뭐라고 부르지? 하나비 이렇게 똑같이 불러요. 근데 조선시대부터 외가 용어하고 친족 용어를 구분하기 시작한 거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이렇게. 자, 고려시대에는 시집살이, 조선시대에는 처가살이가 유행했다. 반대하지. 와, 근현대사다. 이제 또 추워? 할게요. 나 1번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는 과정 안에서 병인 양요가 발생하였다. 맞아. 맞아. 러시아가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연해주 땅 차지하잖아.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고자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을 동원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려다가 그 과정 안에서 선교사들이 뭐가 된 거야? 죽임당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물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예요. 예. 제너럴 셔머너는 덕산 지역에 불시착했어? 어디에 불시착하지? 평양. 근데 1번은 병인 양요보다 병인 박해라고 하는 게 맞겠다. 병인 박해. 천주교 신자. 제너럴 셔머너는 어디 지역에 불시착했다고? 평양. 그래서 평양 감사 누구 만나? 박규수. 이 사건을 구실로 나중에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양요가 발생했죠. 그러면 덕산은 뭐가 있어요?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과 관련 있는 지역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집중. 자, 병인 양요의 결과로 의계가 약탈되었으며 2011년에 145년 만에 장기 임대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맞아? 맞아. 맞다고. 박병선 할머니가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첫 발견을 했고요. 2011년에 장기 임대 형식으로 14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신미양요의 결과로 수사기가 약탈되었으며 2011년 아니죠? 2007년. 뒤에 거 맞아요. 2024년에 미국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강화도 전등산 부근 정족산성. 이 정족산성은 삼람성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지? 거기에서 한성근이 활약했니? 양원수가. 김포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이 활약을 했죠. 병인양요수쟁 때. 자, 광성진 전투에서는 미국 군대를 대상으로 어제연, 그애하고 어제순이 활약하였으나 패배하였다. 맞죠? 그래서 약탈한 게 뭐라고? 수자기. 대원군이 세운 척화비는 전국에 설치되었으며 해당 비분에는 외양일체론이 적혀져 있어?
척화주전론이 적혀져 있어야죠. 화친을 배척하고 그리고 싸우는 선택을 할 것이다. 척화주전론. 야, 요때 대원군이 이러한 세국정책 할 때 대원군의 측근으로서 척화주전론을 내세웠던 양반유생 두 명 얘기해봐. 이양로와 기정진이죠. 같이 한 거죠 이때. 통상계합파는 연행사 일원으로 청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해국도지와 영안지력을 수용했다. 맞아요. 서계 사건을 중심으로 정한론이 일본에서 대두되었다. 맞죠? 무례한 표현을 쓴 거지. 왕한테 보내는 문서에. 한반도 정벌하자. 이것 때문에 무슨 군함화? 운요. 운요는 강화도 초지진 영종도 즉 영종진을 공격하였다. 맞아요? 맞아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 시장 안에서 쌀값은 폭등했죠. 이유. 좀 더 아름답게 얘기해보자. 강화도 조약에 어떤 부속 조약이 언급되어 있는? 조일 무역규칙에 언급되어 있는 무슨 항 때문에? 양국의 무제한 유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부 다 일본으로 반출됐기 때문에 쌀값이 폭등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모군란 때 어떤 세력이 군란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죠? 이태원 왕십리 지역에 민간인들이 합류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쪽에서 쌀수탈이 많았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정치적으로 불평등 조약인 이유는 최국대의 치해법권 때문이다. 아니죠. 최국대의는 합의가 안 됐지. 강화도 조약 때 해안측 양권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해권 침해, 치해법권은 우리나라의 무슨 권 침해? 사법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권 침해에 해당하죠. 정치적으로. 1876년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내 거류지 연리안에서 심리안에서 제한무역을 하게 되어 객주와 보부상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국산 면직품을 팔 때 일본 애들은 주로 영국산 면직품 팔았어요. 어떤 나라가 영국산 면직품 팔고 있으면 무조건 일본이야. 알겠지? 영국산 면직품을 값싸게 써서 우리나라에 비싸게 파는 거죠. 그 대가로 쌀을 가져가요. 우리나라에서. 강화도 조약이 의거 1882년까지 조선에게 관세를 지불하지 않았다. 맞아? 83년부터 뭘 지불해요? 관세를 지불하지 상품의 5% 가격까지. 그래서 이것도 뭐 맞다고 할 수 있겠죠. 82년까지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2차 수신사 김웅집은 프랑스를 막아내기 위한 방책서 조선 증략을 가져왔다. 러시아지.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방책서였잖아. 미국 정부는 조미수 통상조약에 의거 상품의 10% 가격을 관세를 지불하겠다고 약조하여 최초의 관세 조항을 체결하였다. 맞아? 조미수 통상조약은 몇 년이지? 2년. 이모년 때 체결한 거죠. 미국 정부는 거중조 정권을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통해 위반하였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해준 사례였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락은 몇 년인가요? 1905년이었어요. 1905년 7월 러일 전쟁 한참일 때 미국 공사 푸트가 한성에 오자 담례차 미국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뭐야? 보빙사야지. 보빙사 파견 연도 83년 조사 시찰단이 기획문을 작성했는데 이를 문견 사건이라고 한다. 여기다 별표. 문견 사건이라 그래요. 문견 사건. 조사 시찰단이 이제 기획문 작성하고 문견 사건. 그럼 조사 시찰단은 어떤 나라로 파견된 근대사절이지? 일본. 오케이. 자, 김옥균, 박영현, 서강원 등 급진계합파 인사들은 박규수 사랑방에서 계하 지식을 수학하던 제자들이다. 맞아요. 급진계합파가 박규수 제자들 맞아요. 이것도 외워요. 통리기무함은 관청에서는 통상계합파 지식인들이 근무하여 근대화를 이뤘다. 맞아? 맞죠. 위정척사가 들어있지 않을 거 아니야. 영선사의 영향으로 서양무기 제작 공장인 기기창과 번사창이 세워졌다. 이 두 개는 서양무기 제작 공장이에요. 미래인 교과서만 번사창이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내매주 솔레요구는 안 하셔도 된다. 번사창 이거 외워. 혹시 모르니까. 23번 가겠습니다. 위정척사에서 지키고자 하는 정학은 즉 옳은 학문은 뭐야? 우리의 학문 성리학. 유교 문화이고 배척해야 될 대상 나쁜 학문 사학은 뭐야? 천주학이지. 서양의 문화. 맞지. 위정척사와 계합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모군란이 발생한다. 맞다고. 이거 왜 애들이 지금 완전 틀리냐. 아니 이 계합파는 통리기무함을 중심으로 막 여러 공장 수립하고 있을 때 안돼 그거 하지마. 80년대까지 위정척사 운동 양반 유생들이 했잖아. 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터진 거야. 그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그 강의 순서 보면
개화파의 업적과 위정척사 이야기하고 바로 이모군란으로 넘어가잖아. 이때 이모군란이 터진 거야. 이 분위기 속에서. 이거 애들이 많이 틀려. 이런 거 나오면 선지. 이항로는 외항일체론을 주장해서 강화도주의와 반대했어. 최익현. 이항로 제자예요. 최익현은. 홍제학은 영남만인소를 올렸어요. 이만손. 홍장 만원 척사소지. 미국은 모르는 나라인데 그 모르는 나라고 조약 체결하지 마세요. 위정척사 운동은 20세기 의병운동으로 발전하게 됐다. 맞지? 맞아. 총칼 폭탄을 들었으니까. 자, 민비는 명성황후는 이모군란 당시 충주로 피신하였다. 충주 맞아요? 맞아요. 홍계훈의 등에 업혀서 충주 민흥식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까지 교과서에 상세히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 다 했고요. 그죠? 가다가 백숙 먹었다고 얘기도 했었고. 이모군란 당시 서울의 왕십리 이태원 지역 민간인들이 합류한 가득은 양국의 무제한 유출 때문이다. 맞지? 자, 대원군은 이모군란 당시 재섭정을 하게 되었는데 통리기무하문을 설치, 폐지해야지. 오군영을 복구, 별기군을 폐지하였다. 자, 통리기무하문 폐지만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이모군란 직후 일본은 한성조약을 근거로 한성 일본 공사 간의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제물포 조약. 자, 1882년에는 청과 일본 상인들은 한성과 양화진에서 볼 수 있다. 그렇지. 1883년이 돼야지. 자, 이후 청나라 상인들이 한성에서 무역할 수 있는 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언급한 내지 한성 통상권이 인정된 82년이지. 근데 이 내용을 일본이 똑같이 적용받은 게 조일 무역규칙이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이 합의된 83년이야. 왜? 이 조일 통상장정에는 일본에게 뭘 인정해줬기 때문이지? 최국 대우. 그렇지. 그래서 83년 이후에 양국의 상인들을 같이 볼 수 있죠. 교과서에 이 사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청나라 거류주의 있고 여기에 일본 거류주의 같이 있잖아. 그럼 이건 83년 이후에 볼 수 있는 거죠. 지도라고. 자, 이모군란 이후에는 보부상과 개항장 내 객주시설의 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맞죠? 왜? 간행리정이 50리, 100리까지 들어가니까. 그지? 직접 무역 범위가 늘어나니까 얘네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제물포 조약의 사죄사절단으로 파견된 것은 2차 수신사 김홍집이다. 3차 수신사 박영효야. 가면서 또 우리나라 국기 만들어지잖아. 뭐야? 태극기. 여기 2차 수신사 김홍집은 80년에 일본 도쿄로 왜 갔지? 관세 수정이었지? 뭘로? 무관세를 저관세로. 그래. 그게 2차 수신사죠. 35번 가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 황제는 내정고문으로 위안스카이. 내정고문 마젠창. 마건상이라고도 하죠. 이게 바뀌어야지. 외교고문 멜렌도르프, 군사고문은 위안스카이가 왔습니다. 보빙사는 유경공원, 우정국, 정부 설치에 영향을 준 사절이다. 맞아? 맞아. 왜? 유경공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가 어떤 나라 사람? 미국인 헐버트 길모어. 그때 계약 맺고 갖고 온 거야. 데리고 가셔야죠. 갖고 온 게 아니라 데리고 오셨어요. 청은 조청산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조선을 자주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었다. 그렇지. 종속관계 속구. 그러니까 일단 청나라가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게 원군을 파병해준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를 뭘로 만들기 위해?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종속관계인 상태가 나으니 속국을 재확인했다라는 거. 자, 급진개합하는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청의 식민지배 위협에서 벗어나 일본을 롤모델로 한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어떤 이론? 그래,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문명개화론을 따라야죠. 급진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잡고 있으니까. 이 문명개화가 뭐야? 모든 걸 다 서구화하자. 정치, 사상, 그 다음에 학문, 기술 싹 다 서구화하자. 갑신정변 당시 고종과 민비는 경운궁으로 피신하였다. 경우궁이지롱. 경운궁은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환궁한 궁궐이죠. 나중에 고종 강제퇴위 당하고 나서 이 경운궁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 덕수궁. 대한제국 정궁이죠. 경궁이. 근데 아무튼 갑신정변 때는 경우궁으로 가요. 경궁이 정조의 후궁인 수빈박 씨를 모시는 제사장.
자, 갑신정문 14개조 정강에서는 청과의 조공관계 폐지, 문벌 폐지, 지주법 개혁안, 토지 개혁안이 수록되어 있다. 토지 세금제도 개혁안이 수록되어 있죠. 토지 개혁안은 없어요. 왜? 위로부터 양반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원하는 토지 개혁안은 없죠.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한계점이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85년 부산 남단 저령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검은도죠. 그 다음에 조선 중립화론을 대두시킨 인물은 헐버트 길모어였다. 이 두 분은 유경공업 원엄교사님 아니야, 그지? 이 두 분은 아니고 누구야? 독일인 부들러. 그 다음에 보빙사 이론으로 유럽 돌아다니고 온 유길준. 자, 미국에 간 초대 주민정보공사는 88년에 박정향 선생입니다. 예, 맞아요. 박정향이 초대 주민정보공사였습니다. 최재훈은 전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포접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대교주 최시영이죠. 45번 고부밀란 당시 전봉주는 4대 강령을 작성하였다. 고부밀란이니까 뭐야? 사발통문, 밥사발로 만든 통문, 사발통문. 고부성을 혁파하고 고부군수 조병가비를 효수할 것, 이런 말이 적혀져 있으면 사발통문이죠. 1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은 고부밀란이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안핵사 이용태가 밀란 이후에 와서 고부 사람들을 폭도로 보라 척살하니 이용태의 횡포가 배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향을 주긴 했죠. 고부밀란. 고부밀란 직후 고부에는 안핵사 박원명이 파견되었다. 아니에요. 이용태 씨죠. 장흥 부사로 있었던 이용태가 안핵사에 당첨돼서 고부 지역에 왔죠. 1차 동학농민운동 발상지는 충남 논산이었다. 아니죠. 어디야? 무장 부안에 있는 백산. 그래서 무장 백상봉기라 그러지. 해전개혁안 12개조문에는 전운사 폐지. 이 전운사가 뭔지 알아? 사료 강의 안 받네. 자, 쌀을 운반하는, 바닷길로 쌀을 운반하는 관청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관청으로 일본의 쌀이 다 반출돼. 그래서 전운사 폐지가 있는 거야.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쌀이 다 나가서 일본 땅으로. 그리고 과부제가 허용, 문벌 폐지, 백정차별 폐지, 토지개혁이 수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이게 갑신정문 14개조 정강하고 차이점이야. 이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잖아. 농민들이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토지개혁안이 있어. 토지를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도록 할 것. 정부는 패전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 군국기무처를 창설하였다. 교정청. 군국기무처는 무슨 개혁 주도하는 관청이죠? 1차 가부개혁이었죠. 1차 동학농민운동 당시 구호는 제폭구민 보국안민이었다. 맞아요.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는 가부개혁에 반영되어 신분제가 폐지되는 것은 새로운 사회의 질서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근대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맞아요. 자, 이후 신분제 폐지됐죠. 그러니까 패전개혁안 12개조문에 신분제 폐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과부제가 허용도 있어요. 패전개혁안 12개조문에. 여기에 그대로 반영한 거야. 일본 애들이 가부개혁 때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반영해준 까닭은 조선 정부보다 일본 정부가 너네들의 말을 더 잘 들어주니 일본 정부의 개혁에 긍정적으로 보답하라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농민들한테. 자, 53번 갈게요. 1차 가부개혁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1차 기봉집 내각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이다. 맞아? 맞아. 교정청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가 폐지됐죠. 군국기무처로 바뀐 거야. 1차 가부개혁은 조선 관료들이 자주적으로 일본 초안에 참고해서 진행한 개혁이다. 맞지? 일본 애들이 왜 초안만 던져주고 가? 청일전쟁하느라 정신없어서. 1차 가부개혁 이후 개국연호를 사용하였으며 화폐를 현물로 납부하였다. 아, 화폐래. 미안해. 이거 오타야. 조세. 조세를 현물로 납부하였다. 아니지? 화폐로 납부하였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조세 급납파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보이는 물건 쌀가마니로 했는데 운반하는데 노동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화폐로 한 거죠. 가벼운. 2차 김홍집 내각의 중심 인물은 친일파 박영여하고 서강범이었으며 한구단에서 고종은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맞아? 종묘. 종묘가 뭐 하는 곳이야? 그리고 그 전라고는 쉬셔도 돼요. 잠깐. 여기 시험 범위 아니시잖아요.
삼국 간섭으로 인해 근데 니네들 뭐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일단은 보고는 있어라. 자, 삼국 간섭으로 인해 일본은 야오동 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하였다. 말해. 삼국 간섭 국가 세 국가. 러시아, 독일, 프랑스. 백상고등학교에서 이 문제 나왔는데요. 제 두 제자가 틀려왔어요. 야오동 반도 위치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야오동 반도 위치. 내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기읍, 미은, 디귿, 리을, 미음. 어디예요? 야오동 반도는 어디예요? 기억이에요. 자, 왜 여기가 야오동 반도냐면은 여기에 랴오어강이 있어. 요하강. 요하강 동쪽을 뭐라 그래? 요동이라 그래.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를 반도라 그래. 거기서 여기를 뭐라 그래? 요동반도. 그리고 이걸 중국어로 하면 랴오동 반도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요서라 그러죠. 요서. 여기에요. 여기를 반환한 거예요. 여기를 청나라 황제한테. 아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을미사병과 단발령은 을사의병의 원인이 된다. 맞아? 을미의병이야지. 갑오개혁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차별적 신분제도를 폐지하여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각 중심의 정치를 실시하여 전쟁군주제를 극복하려고 실시하였다. 맞죠? 예, 입헌군주정 실시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의정부가 잠깐 내각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내각제가 폐지된 게 무슨 개혁? 광무개혁 되죠. 다시 무슨 관청으로 돌아와? 의정부로 이름이 돌아오니까. 자, 김홍집은 아간파천 당시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다. 맞아요. 왜 그러면 이제 4차 김홍집 내각에서 을미개혁까지 주도하고 나서 갑자기 고종이 자기 그 말도 없이 러시아 봉사가 갔대. 고종이 옆에서 보필 하셔야겠대. 그래서 이완용이 야 가지마. 가다가 너 백성들한테 맞아주고 백성들은 너 국적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괜찮아. 나갔다가 광화문 광장 앞에서 돌 맞아 뒤져. 그래서 이분의 엔딩은 이제 백성들한테 맞아주고 궁의 엔딩. 자, 서재필은 민중계몽을 목적으로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맞아요. 그래서 순환글체로 되어 있답니다. 백성들이 읽기 쉬우라고. 독립협회는 영음문을 헐고 독립문을 지었으며 고종과 백성들의 기부활동도 있었다. 맞지?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고종도 청해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기를 영원했다라는 거 맞아요. 독립협회는 관민공동의 집회를 통해 러시아의 저롱도 쫓아 요구, 한러은행 수립 요구, 독일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만민공동회를 통해. 관민공동회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랬잖아. 입헌군주정 옹운동. 독립협회는 민권 중심의 세상을, 대한제국은 황제권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둘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고종황제께서 보부상보호단체 누구를 출동시켜요? 한국협회를. 어떤 집회장에? 만민공동의 집회장에. 그래서 보부상애들이 습격한 건 만민공동회죠. 독립협회의 헌의6조에서는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하고 중천을 의회로 두겠다는 말이 있다. 맞죠? 여기에서 좀 해발 좀 이거 틀리지 마. 헌의6조 사료 무조건 나오니까. 요거 이름 올라갖고 틀린 애들 굉장히 많아. 헌의6조. 제발요. 믿어요. 알겠지? 자, 66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백상고등학교에서 이거 기출됐어요. 최근에. 중청 관제에 따르자면 민선 의원 25명, 관선 의원 25명 이렇게 해서 총 50명의 의원을 두어 중추원에서 의회 기능을 한다는 건데 독립협회에서 선출되어진다. 맞아요. 알겠지? 근데 잘 들어. 백상고에서는 독립협회를 인민협회라고 표현했어요. 별명이야. 인민, 동포, 관민 이런 세 용어를 처음 쓴 건 독립협회가 유일해. 니네 시험 범위 안에서. 자, 조병식은 익명의 상소를 올려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만들려 한다고 고발하였다. 맞죠? 그래서 이미 대통령 박정현 관료가 내정돼 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간질 해갖고 이거 못하게 무산시키잖아. 68번 가겠습니다. 만민공동의 집회를 해상공국에 소속되어 있는 보부상들이 습격하였다. 해상공국은 사라진 지가 언젠데 이거 85년에 상리국으로 바뀌고 상리국 2차 가보기였고 사라지잖아. 이때는 대한제국 때니까 한국협회죠. 한국협회 보부상보단체. 자, 새롭게 개편된 중천은 관선 의원 25명과 민선 의원 25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네.
법률 및 칙령의 개정 및 폐지, 의정부가 국왕에게 건의하는 사항, 국민의 건의 사항 등 심사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맞아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중추원 독립협회가 만들고자 하는 중천의회 권한입니다. 이거 선지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리겠죠. 이거 꼭 외워놔. 자, 70번 갈게요. 고종은 아간파천 이후에 경운궁으로 황궁하였으며 이곳은 고종 강제퇴 이후에 덕수궁이라고 불려진다. 맞죠? 고종은 현 조선호텔 자리인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마쳤다. 맞아요. 옆엔 또 황궁우라는 궁궐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광무개혁 원칙은 동도서기론이다. 뭐야? 옛것을 뿌리 삼아 새로운 것을 창고해서 드린다. 구분신참이지. 자, 소유권을 인정한 최초의 근대적 토지 문서는 지계이며 1904년 청일전쟁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러일 전쟁이다. 그 지계 발행하는 관청 이름이 뭐예요? 지계아문이죠.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 강화 헌법이다. 맞지? 행정, 입법, 사법, 군대 통수권 다 황제가 장악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메이지 헌법을 모델로 잡았기 때문에 황제권 강화 문서. 일본 헌법을 모델로 잡았어. 한일의정서에 의해 독도가 일본에게 대여되었다. 예. 해군기지로서 조차되어지죠. 1차 한일협약에 의해 외교고문 멜렌더르프, 재정고문 메가타가 왔다. 뭐가 틀려? 더런 화이트 스티븐스가 와야죠. 우리 귀여운 스티븐스 씨 어디 지역에서 누구한테 총 맞고 대져요? 1908년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장인한 정명훈에 의해서 암살되죠.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는 덕수궁 중명전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을사늑약은 외교 대신 박제순의 서명만 날인되어 있어 비준, 위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제법상 무효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에 대한 결과로 통관부가 설치됐다. 을사늑약에 대한 결과죠. 2차 한일협약. 통관부 이미 있었어요. 정미 7조약 체결했을 때. 헤이그에 이준, 이희종, 이상설을 특사로 파견했는데 이를 명분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거 맞죠? 정미 7조약에 대한 결과로 행정부의 차관 자리에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차관 정치 맞습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 행정이라죠 이제. 해산된 군인들은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남대문 전투에서 학살된 거 맞죠? 일본은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속박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러일 전쟁 터지자마자 일본 애들이 언론사 통제부터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도와준 게 누구야? 대한매일신부 사장님. 배델. 그래서 그 사람이 조선식 이름 받은 게 뭐라고? 똥이라고 배설이라고. 일본은 간도협약을 통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받고 북간도 이권을 청에게 넘겨주었다. 그 솔레오 그 안 좋은 소식 한도 있는 게 그 아래쪽에 독도간도 또 있더라고요. 네, 2줄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내 거 교재처럼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선지 있는 것만 외우면 가면. 그럼 돼. 자, 일본은 간도협약을 통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받고 북간도의 이권을 청나라에게 넘겨준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북간도 땅이 백두산 전개비에 따르자면 조선 땅이란 말이야. 이거는 내가 알려줬죠. 그죠? 광우개혁 얘기하면서. 근데 청나라가 계속 이 땅 노리고 있어. 그리고 마침 1905년에 우리나라는 약속을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일본에게 넘어가? 외교권이 넘어가. 우리나라 이권을 담보로 이제 일본 정부가 대신 약속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이거 잘 나온다. 1907년에 외교권 박탈 이후에 여기에 있는 조선인들도 북간도 조선인들도 일본 제국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에다가 간도 파출소라고 하는 치안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지배기구였고요. 그리고 1909년에 간도협약을 통해서 청과 일본이 서로 원하는 걸 맞교환하게 돼. 일본은 나중에 추후 있을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군수물자를 수송해야 될 거 아니야.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가져가고 청나라가 일본한테 그거 주는 거야. 남만주 철도 부설권. 일본은 청이 원하는 북간도에 관련된 이권을 주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간도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1909년 이 북간도 땅은 완벽하게 중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중국 땅이에요. 근데 이 간도협약이 불법이야. 무효라고. 왜? 을사늑약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이권을 담보로 일본 애들이 대신 조약을 체결한 거잖아. 을사늑약은 무효기 때문에. 을사늑약이 무효니 간도협약도 무효야. 그러니까 북간도는 조선 땅이야. 지금까지. 되찾을 수 없다. 정은이가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 일본의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북간도에 간도 파출소를 두어서 조선인을 통제하였다. 맞죠? 이토가 북간도에 있는 조선인도 일본 애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만든 거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부터는 솔레오고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을미의병 중 대표적인 의병장은 유인석, 이송이며 존왕양의 성격으로 봉기하였다. 맞죠? 을미의병 배경 뭐지? 두 개? 단발. 존왕양이가 뭐야? 존왕양이?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왕실을 수호하자. 을미의병은 아간파천 직후에 고종의 해상공고 조치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맞죠? 1895년 해산 1896년 나는 이미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 니네들은 무기를 버리고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을 지켜라. 88번 가겠습니다. 을사의병장 중 신돌성은 최초의 평민의병장으로 영해하고 평해 등지에서 활동한 거 맞죠? 최익현은 대마도에서 순국했어? 예, 떡 먹고 목에 걸려서 대마도 스시마 섬에서 순국한 거 맞습니다. 대마도가 일본어로 제발 스시마야 스시마. 자, 정미의병에는 해상군인이 합류했죠. 국제적 교전단체로 총대장 이인영이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맞죠? 13도 의군은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어? 13도 창의군이죠. 13도 의군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와요. 연해주에 있는 유인석이 만든 독립군 부대입니다. 1910년에 있던. 헷갈리지 마세요. 13도 창의군입니다. 똑바로 보세요. 이거 선생님들 의군이라고 말장난친다. 일제강점기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대장 이인영은 서울 진공작전에 끝까지 참여했나?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부친상 치르러 간다고.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들은 만주 연해준 등지로 이주해서 독립군이 됐죠. 대한제국기 때 양방배, 윤희순 등 여성 의병들도 활약한 거 맞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장인한 정명훈이 암살한 거 맞아요? 샌프란시스코죠. 스티븐스 고향. 당군을 모시는 대종교 나철과 오교는 을사오적 암살단 일진회를 수립하였다. 아니지. 무슨 회? 자신회. 일진회는 을사늑약과 정밀칠조야 그 옹호운동했던 친일 조직이에요. 친일파 조직이에요. 실제 있는 조직이에요. 일진회. 이름도 좀 살짝 더럽잖아. 진짜 개 더럽잖아. 이재명은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을 암살 시도하였다. 맞아요. 군밤 장소를 위장해가지고 그 벨기에 국왕인 레오폴드 2세 장례식 마치고 나오는 이완용에게 칼빵을 선사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죠. 이재명 의사. 응? 살았어요. 대한의원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이완용 옆에 있는 인력거꾼까지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인력거꾼이 죽어버린 거야. 이완용은 암살 미수로 끝났는데. 그래서 인력거꾼을 죽였다. 그래서 살인죄로 씌워서 사형 당합니다. 그때 이재명 의사가 일본 재판장한테 이제 유언으로 남긴 게 내가 죽어도 2천만 명의 이재명이 다시 환생하여 일본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외우시는데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이재명은 이완용을 찢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한 번에 들어가죠? 난 뭐 별말 안 했어요. 되게 지금 현생은 훌륭하신 분이 되셨죠? 안중근은 이토 암살 이후에 여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동양평화론을 저술해서 한중일의 평화적 연대와 일본의 조선 침략을 비판한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